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중동역사 2 담당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일제강점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 1910년대 모습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말 1910년대 그 일제강점기, 그죠? 예, 그 무단 통치,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토지 조사 사업으로 막 토지도 빼앗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까지 확인했는데,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 1920년대, 1920년대 전 시간에 이제 또 소위 문화 통치도 배웠고요, 또 산미 증식 계획도 배웠고요, 그죠? 그래서 10년대, 20년대 이렇게 통치를 배웠는데, 이번 시간에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저항하였는지, 그 저항의 역사, 1920년대 저항의 역사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10년대, 20년대 그 모습들 속에서 그들의 정책은 무엇이었고 그들에 맞서서 우리는 어떻게 저항했는지, 그 저항과 그들의 통치 형식, 요 방식으로 배우시면 됩니다. 아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민족 분열 통치와 다양한 민족 운동 두 번째 시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꺼주세요. 자, 먼저 실력 양성 운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1920년대는 여러분들 그 소위 문화 통치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좀 이렇게 공간이 열려 있단 말이야. 1910년대는 여러분들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비밀 결사 활동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1920년대가 되면은 소위 문화 통치였기 때문에 살짝 공간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 열린 공간을 통해 가지고 무언가 좀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었겠죠.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실력을 양성시킵시다. 자, 먼저 이 실력 양성 운동에는요, 여러분들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뭐가 있냐면 물산 장려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산 장려 운동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요, 문맹 퇴치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1920년대, 여기 이제 1920년대로 제가 설명드렸죠. 1920년대 본격적으로 전개됐던 운동의 세 패턴, 물산장려 운동, 밀립대학 설립 운동, 그리고 문맹퇴치 운동. 일단 요 기억, 1920년대 소위 문화 통치, 산미증식 계획이 일제의 어떤 통치 형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했던 것,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실력 양성 운동이야. 그 실력 양성 운동 중에 하나, 둘, 세 가지가 있어. 물산장려, 밀립대학, 문맹퇴치 운동이 있어. 요렇게 일단 딱 틀을 잡아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봅시다. 먼저, 자, 여기 나와 있는 삐용 물산 장려 운동부터 한번 볼게요. 이 물산 장려 운동의 목표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물산 장려 운동을 쉬운 말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산품 애용 운동이에요. 국산품을 쓰자, 우리 거 쓰자라는 운동입니다. 국산품 애용 운동을 바로 물산 장려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조만식 등의 주도로 어디에서 시작되었냐면 바로 평양에서 시작된다. 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구한말에 국채보상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 국채보상 운동이 시작된 곳은 어디라 그랬지? 대구야, 대구야. 제가 대구에 대구 시민주간의 날 그 선포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강연을 갔다 왔거든요. 갔는데 정말 이 대구에서는요, 국채보상 운동을 너무너무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중요시 여길만 해요. 수능에도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선배들 작년 수능 국채보상 운동 한국사 오류 났습니다. 수능에서 오류 거의 안 나거든요. 그 문제가 오류 났잖아요. 원래 국채보상 운동 그 답을 고르는 건데 그 답 말고 또 다른 답이 하나 있었거든요. 복수정답 돼가지고 오류 났었어요. 그 정도로. 수능에서 이 국채보상 운동, 대구의 국채보상 운동이 정말 시험에 잘 나와요. 이때 어떻게 나오냐면 대구를 빼고 평양이라고 나와요.
평양에서 국채보상운동이 전개되었다. 처음 출발할 때 이렇게 나온다고요. 아니에요. 국채보상운동의 처음 출발은 대구. 이 일제강점기 1920년대 물산장려운동의 출발은 평양.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거 시험에 꼭 나와요. 예. 내가 안 나오면 내가 진짜 손에 내가 진짜 그런 얘기는 안 할게요. 진짜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건 꼭 나온 거니까 꼭 한번 기억을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왜 외국 휴대폰 이렇게 한입 베어먹은 그 저 외국산 휴대폰이 있고 우리나라 이렇게 별이 있는 그런 휴대폰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거 국산품 씁시다. 그러면 쓸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마케팅이 전적으로 통하지는 않는 시대예요, 지금요. 사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보다 좀 이렇게 좋거나 뭐 어떻게 뭔가 장점이 있어야 살 거야. 그걸 장점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사는 거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안 사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우리 거 때문에, 우리 물산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지금은 쉽지 않아요. 그런 마케팅으로는 오히려 욕먹어요. 지금은 제품과 질로 당당히 승부해야지 그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당시는 지금 어떤 시대예요? 이 당시는 식민지거든. 식민지니까 뭔가 어떤 민족적 한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거 좀 써주세요. 그래야 우리 민족 자본이 좀 성장할 거 아닙니까? 라고 호소를 하면 그 호소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시대였다는 것이죠. 네, 그런 어떤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 때 지금 물산장려운동 이건 쉽진 않습니다. 이걸 이제 전국적인 운동을 하기는 굉장히 많은 부담이 있어요. 옛날에 그 IMF 때 한번 등장했어요. IMF 때 어느 모 신발 회사에서 막 유관순 누나가 막 거리에 등장하고 막 이순신 장군이 막 거리에 등장하고 우리 운동화를 사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민족 마케팅으로 하는 그런 그때는 통했죠. 왜? IMF라고는 국난식이었으니까 통했죠. 근데 지금 이렇게 평상시에 어떤 그런 시스템은 쉽지 않죠. 이 당시도 마찬가지야. 국난, 식민지 시기 통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거 좀 보여드리려고 옛날에 그때 이제 IMF 때 그 저 마케팅을 했던 그 회사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동영상 좀 제가 한번 좀 쓰겠습니다 했더니 no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런 걸 쓸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지 차원에서 지금은 안 좋다는 거죠. 그죠?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자, 어쨌든 이제 1920년대 물산장려운동, 소위 문화통치 시기에서 살짝 열려 있는 시대 맞네. 그러니까 이런 걸 할 수 있네. 기억하시죠? 그다음. 자, 내용은요. 조선 사람 조선 것 등의 구호를 걸고 국산 토산품 애용운동을 전개한 것이죠. 많은 사람이 호응했으나 일제의 방해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라는 거. 그리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 이거는요. 사회주의 세력들, 특히 1920년대는 사회주의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해요. 사회주의가 뭐냐고요? 이제 앞으로 계속 설명했지만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본 대 노동. 자, 자본가와 노동자와의 어떤 대립 관계를 설정을 하고요. 바로 이 노동자가 자본가를 타도하고 새로운 세상,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게 이 사회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모두가 평등한 사회. 모두가 노동자가 주인이 돼서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이게 사회주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가는 노동자들의 적이야. 사회주의 시스템 속에서는. 근데 지금 이 운동이 지금 자본가들이 주도하고 있는 운동이란 말이에요. 우리 자본, 우리 거를 좀 써주세요.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측에서 도대체 이 운동이 누구를 위한 운동이냐라고 비판도 많이 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수요와 공급 법칙 아시죠? 이 물산장려 운동이 시행이 되자 호응이 좋았어요. 맨 처음에는요. 근데 문제는 너도 나도 우리 걸 싹 주는 거야. 그러면 수요는 많아지니까 공급이 어떻게 될까요? 딸려요. 대량으로 물건 만들지 못하는 거야.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딸려. 가격은 어떻게 돼? 가격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야. 이러니까 이제 사회주의 그 지역에서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왜 가격들이 올라가는 이런 짓들을 하느냐. 가만 냅두면 우리는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원래부터 국산품 애용 운동자들이었다. 구태여 이런 걸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라고 하면서 이건 자본가들을 위한 운동이야 라고 하면서 이 공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또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합니다. 이게 바로 물산장려 운동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또 뭐가 있냐면요. 바로 밀립 대학 설립 운동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1920년대 밀립대학 설립 운동. 그러니까 소위 문화 통치에서 살짝 열려 있는 공간 속에서 지금 운동이 좀 전개되고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됩니다. 일제 식민지 교육에 맞서 민족 교육을 담당할 바로 대학 교육, 고등 교육 기관 설립하는 거예요. 선생님 대학 근데 고등인데요? 잘못 나왔는데? 여러분들 자 오해하지 마. 초등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이 맞아요. 초등 교육은 중등 교육은 중학교 교육이 아니에요. 중등 교육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을 합친 것을 중등 교육이라고 그래요. 처음 알았지. 고등 교육을 대학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고등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학교. 이 대학교를 세우자라는 운동입니다. 지금 우리는 1920년대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소위 문화통치 그 시기에. 이때 구조가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씩 1원씩 내가지고 바로 모금운동 전개한 다음에 대학교 세우자. 우리 힘으로 대학교 세우자라고 했죠. 그런데 일제탄압, 정부적 수혜, 가뭄 등으로 모금활동이 어려워져 실패. 특히 여기서요, 여러분들. 일제가 이걸 보고 뭐 하는 짓이 뭐니까? 대학 안 대모이다. 우리가 대학 세우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일본이 대학을 세워버려요. 그 대학교가 어떤 대학이에요? 지금 서울대학교의 전신. 바로 경성제국대학입니다. 서울대학교의 역사가 참 이 아킬레스건이 바로 이거죠. 네, 서울대학교의 출발이 바로 일제가 세웠던 바로 경성제국대학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는 게 이게 이제 가장 큰. 어떤 친구가 그래도 저희 반에 제가 고3 담임을 할 때 고등학교에 있었으니까 고3 담임을 할 때 어느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서울대학교에 가지 않겠습니다. 뭔 소리야? 저는 경성제국대학을 모델로 하고 있는 그 서울대학을 갈 수가 없습니다. 넌 원래 못 가. 우리 짱구 친구가 역사 시간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귀여웠어요. 네, 저희는 참 역사라고 하는 게 그래요. 자신의 어떤 뿌리잖아요. 그 뿌리에 대한 어떤 그런 또 이렇게 어떤 자랑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또 아킬레스건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그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일제가 세운 대학이 바로 경성제국대학 운동이다. 왜? 여러분들 안 가려고 이제? 안 가야 되는 명분이 생겼어? 그건 옛날 얘기니까 그거를 여기 연결시키지 마세요. 자, 바로 1920년대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앞에서 봤던 뭐 물산장려 운동이나 밀립대학 설립 운동, 문맹퇴치 운동은 여러분 말 그대로 교육을 통해서 문맹을 퇴치하자 이제 이런 운동이에요. 이런 운동들을 주로 어느 쪽에서 담당을 했냐면 이런 쪽의 운동들은 주로 민족주의 진영, 즉 자본가들과 연결될 수 있는 민족주의 진영.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사회주의 진영과 그 다음에 민족주의 진영이 있으면 보세요. 이 민족주의 진영 안에는 자본가도 들어올 수 있고 노동자도 들어올 수 있고 농민도 들어올 수 있고 모두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는 한 민족이야. 이런 개념으로 묶어버리면 다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죠? 그런데 사회주의 진영으로 들어오면 사회주의 쪽에서는 이 민족주의도 비판을 합니다. 왜? 사회주의는 분명히 노동과 자본의 어떤 대립, 노동자가 자본을 타도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건데 이걸 그냥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를 묶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도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해물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대립점이 있는데 이 물산장려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문맹퇴치 운동은 주로 민족주의 진영에서 담당했다면 여기 보여지고 있는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은요. 농민들이 주인되는 세상, 노동자들이 주인되는 세상, 즉 사회주의 진영에서 주도를 할 수밖에 없더라. 여러분들 1920년대는 사회주의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농민운동, 노동운동은 사회주의 진영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더라. 자, 사회주의 진영, 농민운동, 노동운동 이 운동들은요 대부분 쟁의 활동이에요. 투쟁! 싸우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스트라이크, 파업이죠. 파업.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를 또 다른 뜻으로 파업이라고도 하거든요. 이게 바로 스트라이크예요. 파업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농민과 노동자들이 어떤 그 힘을 얻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먼저 농민운동은요. 농민운동은 간단하지 뭐. 소작료. 지주의 땅을 빌려가지고 소작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지주에게 지불하는 돈을
적게 내게 해달라라는 소작료 인하를 요구하는 소작쟁이를 전개하겠죠. 대표적인 소작쟁이 바로 1920년대 초에 있었던 무슨 도? 암태도. 이제 목포 쪽에 있어요. 예, 목포 쪽에 있는 그 섬인데요. 암태도 소작쟁입니다. 어우, 대단했습니다. 여기 소작 농민들이요. 당시 그 지주가 소작료를 무슨 100가마를 생산하면 막 70가마, 80가마를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말이 돼? 이런 날도도 여기 있어. 이거 말도 안 되지. 그 굶어 죽으라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에 막 싸우는 거예요. 싸워가지고 막 배 타고 막 목포에 건너와서 목포 경찰서 앞에서 그냥 거기다 그냥 진치고 거기다 들어눕고 깽가리 치고 막 이걸 거의 한 달간 싸워가지고 결국은 이겨내죠. 이게 바로 1920년 초반의 대표적인 암태도 소작쟁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노동운동은요. 저임금, 열악한 작업 환경, 민족 차별, 바로 노동쟁의를 전개하는데 대표적인 게 어디의 총파업이냐면 1920년 후반에 있었던 원산 부두 노동자 총파업, 원산 총파업이 있습니다. 이 원산 총파업은 정말 대단했죠. 국제적으로도요. 외국에 있는 노동자들이 후원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마르크스가 썼던 그 공산주의 선언, 그 서문의 맨 마지막에 들어오는 그 문구가 뭐냐면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라고 하는 문구가 들어가요. 이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라고 하는 문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바로 이 원산 총파업이 벌어졌을 때는 일본의 노동자, 일본이 지금 우리를 지금 식민지로 하고 있는 나라잖아. 그런 거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노동자는 같은 국가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같은 우리 노동자의 어떤 신분이라. 그래서 일본 노동자도 도움을 주고 러시아 노동자도 이게 세계의 노동자들에게 후원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원산 총파업에서 보이고 있더라라는 거. 이렇게 1920년대는요 이 사회주의자들이 쟁의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더라. 1920년대 소위 문화 통치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살짝 열려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은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 외에도요 또 다른 운동들도 많이 있어요. 자, 이제 조금 다른 운동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아까 봤던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주로 전개했던 운동들,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쟁의활동,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뭐 물산장려, 밀립대학 설립운동, 문맹대치운동 있다 그랬잖아요. 또 다른 운동도 있어요. 다양해요. 1920년대는 살짝 열려있는 공간이 있으면 다양합니다. 천도교에 어린이라는 호칭을 처음으로 사용했고 어린이날을 처음으로 제정한 인물은 누군가요? 이제 너희들이 어린이가 아니라서 이제 잊으면 안 되지. 그렇게 6년 동안 그렇게 혜택을 받았으면서 6년이 뭐야? 12년 동안 그렇게 혜택을 12년이 뭐야? 그렇지. 초등학교 한 8년이네. 8년. 아니지. 뭐야 헷갈린다. 야, 이게 한 12년 정도, 13년 정도 혜택을 받았으면 잊으면 안 되지. 이분의 성함을 바로 소파 방정환 선생님. 저는 요즘도 어린이날을 챙깁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께서요 어린이날 되면 저에게 용돈을 주세요. 그 용돈 받는데 제가 마음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3일 뒤에 어버이날이거든요. 저는 그 용돈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잊지 마라 너. 3일 뒤에 어버이날이다. 자, 어쨌건 근데 여러분들 이 어린이날 호칭을 처음 썼고 어린이날 제정한 게 이게 천도교 방정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세상 사는 거야. 옛날에는 애들 있잖아, 애들. 애들은 어떤 존재였냐면 아버지가 이렇게 밖에서 일하다가 이제 끝나면 술 팍 드시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애를 그냥 이 개새끼, 오늘 뭐 했어 이 자식아, 팍 맨날 맞고 막 이랬거든. 그 모습을 보니 방정환이 그러지 말자. 애들이 이렇게 매맞는 대상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서 어린이 마음속에서도 어린이 안에서도 하늘님이 있다. 천도교가 뭐냐면 인내천이거든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고 믿는 게 바로 천도교야. 그러니까 어린이도 곧 하늘이다. 그렇게 개패듯패지 마라 라고 해서 어린이를 위한 날, 어린이날도 정한 거예요. 좀 이렇게 대상화시켜가지고 좀 우리가 좀 유해주자라고 한 거. 그만큼 맨날 두들겨 맞고 이제 그런 존재였거든. 야,
요즘은 사실 매일매일이 어린이날 아닙니까? 요즘 그죠? 매일매일이 어린이날 같은데 옛날에는 그만큼 그 어린이들이 대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런 날이 만들어진 거예요. 천도교의 방종함.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너무 중요해. 이거 시험에 완전 잘 나와. 이거 꼭 나와. 형평운동 꼭 나와. 자, 이게 뭐냐면요. 백정. 조선시대 백정은요, 천민 출신이었잖아요. 이런 백정들이요, 평등한 대우를 요구하면서 형평운동을 전개한 겁니다. 소잡고 돼지잡고 이제 그런 사람들. 형평이 뭐냐면 이 백정들이 그 고기 근을 잴 때 들고 다니는 저울이 있어요. 그 저울, 이게 저울 형자야. 평은 뭐냐면 평평하게 만들자는 얘기야. 그 저울을 평평하게 만드는 운동 해서 형평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정들이 평등한 대우를 요구하며 평평운동을 전개했다라는 거. 야, 진짜 1920년에 정말 다양한 그런 운동들이 전개되고 있어요. 여기서 끝이냐? 아니에요. 또 있어요. 자, 이번 학생 운동들입니다. 정말 대단했죠? 자, 먼저 식민지 차별 교육에 대한 반발로서 어느 왕이 돌아가셨을 때 학생들이 만세 시위를 계획했던 운동이에요. 1920년대야. 1910년대면 왕이 돌아갔을 때는 고종일 테니까 이건 3.1 운동이겠지. 고종승하 3.1 운동. 근데 이건 좀 1920년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910년대가 아니야. 1920년대 죽었던 왕이 순종이거든요. 순종승하 그때 전개된 운동이 뭐냐면 바로 60만세 운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해. 자, 고종승하를 활용한 것은 3.1 운동이고, 그 다음이 순종승하를 활용한 것은 60만세 운동이라는 거 완전 중요해. 고종 키워드, 순종 키워드 완전 중요해. 꼭 기억해야 돼. 이거 시험에 꼭 나와. 반드시 나와. 그래서 고종, 순종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식민지 차별 교육에 대한 반발 바로 순종 국장일에 맞춰 학생들이 만세 시위를 기획한 거예요. 자, 이건요. 학생들이 주도해서 만세 시위를 전개했는데 일반 시민들도 호응했고 일제 탄압을 확산되지는 못했습니다. 어쨌건 의의는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실은 60만세 운동을 처음으로 계획한 것은요. 사회주의 진영이에요.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만큼 1920년대부터는요. 사회주의 진영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회주의 진영과 학생들이 함께 했는데 사회주의 세력들이 발각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주도권을 학생들이 가져갔지. 근데 어쨌건 간에 이 운동을 전개하려면 이렇게 전단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전단지를 만드는데 천도교 있잖아요. 아까 어린이날 제정, 소파 방정환, 천도교, 동학에서 나온 거거든. 동학이 이제 이름을 바꿔 천도교가 된 거야. 인내천, 하늘님. 그 천도교 교당에서 장소와 도구를 빌려줘요. 그러니까 천도교 이쪽은 민족주의 진영이거든. 사회주의 진영이 계획을 했는데 민족주의 진영에서 장소를 제공했다? 도움을 줬다? 이건 뭐냐면 일제타도라는 목표를 세우고 사회주의 진영과 민족주의 진영이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야. 이게 왜 힘든 거냐면 내가 얘기했잖아. 사회주의 진영은 바로 자본가를 타도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민족주의 진영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민족 안에 자본가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주의 진영의 타도 대상이 자본가이기 때문에 민족주의 진영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60만세 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 진영과 민족주의 진영이 손을 잡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야. 그래서 이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계열이 연대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일단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60만세 운동의 의의는 이렇습니다. 여기에 그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또 학생 운동이 있어요. 바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입니다. 말 그대로 이 광주에서요, 한일 학생 간의 충돌,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일제가 한국 학생들을 차별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한국 학생들과 일본 학생들 간의 패싸움이 벌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왜 벌어졌냐면 이게 통학열차를 타고 가는데 거기 뭐 한국 학생도 있고 일본 학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 학생들이 조선 여학생을 괴롭힌 거야. 조선 여학생이 댕기머리를 따잖아요. 댕기머리를 잡고 에이 조센진 댕기 데스 하면서 막 흔든 거야. 그 모습을 지켜본 우리의 또 가슴 뜨겁게 끓어오르는 이 조선의 남아들이 그 모습을 목격하고 야 너 여기서 내려. 영화를 찍은 거야. 영화를. 너 왜 우리 조선 여학생들을 괴롭혀? 이 자식! 하고
한판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 학생들하고 막 조약 대판 붙은 거야. 이런 과정 속에서 끌려갔겠지, 경찰서에. 이게 엄청난 패싸움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 끌려갔는데 일본 경찰이 일본 학생들은 잘 빼주는데 조선 학생들 엄격하게 처리하는 거야. 팍 통 거야. 팍 통 거야. 이런 일제를 타도하라! 라고 나온 거예요. 이게 전국적 동맹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시위로 확산된 게 바로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예전에 이 날이 바로 여러분들의 날이었어요. 학생의 날. 무슨 소리야? 여러분들은 어린이가 아니야 이제. 여러분들은 학생이 학생. 학생의 날을 기념을 해야지. 그날이 11월 3일이에요. 어린이날은 5월 5일이고 학생의 날은 11월 3일. 지금은 이제 학생독립운동 기념의 날이 됐지만 학생의 날이 바로 11월 3일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학생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존재가 어떤지 아세요? 바로 일제강점기에 말이죠. 일제강점기에 정말 그 폭압과도 같은 어떤 그런 정치, 그 상황 속에서 아니요! 라고 이야기했던 그 주체가 바로 학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생은요, 그냥 공부만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니네들이 뭘 알아? 그런 존재가 역사 속에서는 아니었어요. 3.1운동의 중심에도 학생이 있었고 60만세 운동, 그리고 광주학생 항일운동, 그리고 현대사 4.19 혁명에서도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또래의 친구들이 바로 역사의 거인으로서 그 거리에서 그 중심에서 바로 불의에 맞서서 정의를 세워야 된다고 싸웠던 주체가 바로 학생들이었어요. 바로 여러분들의 친구들이었다는 겁니다. 역사를 공부하면서 와, 이 학생들이 역사의 거인이었구나. 내 친구들이 역사의 거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 그 학생들, 그 역사 속 거인들, 학생들의 DNA는 지금 여러분들한테도 흐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끔은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학생들이 혹시 닭장 속 독수리로 사는 건 아닐까? 나는 독수리인데 내가 독수리인지 몰라. 닭장 속에 갇혀 있으니까 내가 독수리인지 나 닭인 줄 알아. 왜냐면 이렇게 어른들이 이렇게 사료를 줘. 점수를 주는 거지. 숫자를 이렇게 띠띠띠 뿌려줘. 그럼 그 점수를 먹느라고 정신이 없어. 꾹꾹꾹꾹 먹다 보니까 내가 거대한 날개를 갖고 마음껏 창공을 날아갈 수 있는 그 자유를 향해 비상할 수 있는 그 독수리라고 하는 존재를 잊어버린 거야. 그 좁은 닭장 속에서 사료를 쪼아 먹는 닭이야 나는 라고 생각을 하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과연 역사 속에서 이 학생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였는지를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제가 지어낸 얘기도 아니잖아요. 여기 이렇게 3.1운동, 60만세 운동, 광주학생 항일운동, 4.19 혁명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주체가, 그 중심이 학생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친구들과 함께 같은 시대를 바라보는 학생이라는 것, 한번 역사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음악기에 열변을 토했습니다. 네, 자, 이 학생들이 말이죠. 이게 이제 민족차별 중지 이거 하고요. 식민지 교육제도 철폐, 일제 타도 등을 주장하면서 대규모 항일체를 정리했고요. 일반 시민과 학생단체 참여해가지고 바로 신간회의 지원도 받습니다. 자,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여러분들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전국적인 어떤 동맹유학으로 가거든요. 학생들 무서워요 이게. 한번 이게 확 뭉쳐버리면 그냥 왜냐면 이 친구들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친구들이거든. 거칠 것이 없거든. 그래서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항일 민족운동으로 발전했던 게 바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더라라는 1929년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신간회가 등장했는데요. 제가 좀 더 정리해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세요. 너무 중요해. 60만세 운동을 통해 가지고 사회주의 진영과 민족주의 진영이 손을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그랬죠. 그래서 결과 그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손을 잡아가지고 신간회가 만들어져요. 이 신간회가 만들어진 이 신간회가 바로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후원을 해요. 자, 이 흐름 너무 중요해요. 순서 잘 봐두세요. 1번이 60만세 운동이고 계기가 돼서 그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손을 합친
신간회가 만들어진 거고 이 신간회가 바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후원해 주는 거야. 요 흐름이야. 요거 잘 봐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60만 세 운동이 1926년, 신간회가 27년,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29년입니다. 연도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지금 이야기했던 그 인과관계가 훨씬 더 중요해. 오케이, 됐죠? 자, 일단 광주 학생 항일운동 배웠어요. 다음 신간회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신간회는요, 이 배경이 일제의 그 분열 정책으로 민족주의 계열 일부가 뭘 주장하냐면 자치론이라는 걸 주장해요. 자, 잘 보세요. 아까 여러분들 이 민족주의 진영에서 주도했던 운동들이 뭐라 그랬지? 물산장려 운동, 밀립대 설립 운동, 문맹퇴치 운동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큰 성과가 별로 없었어. 없으니까 그 진영 안에서 이거 아닌 것 같다. 우리 좀 다른 노선으로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나온 게 이 자치론이야. 자치론이 뭐냐면 그래 그러면 일단 일제의 지배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좀 자치권을 한번 받아보는 건 어때? 우리 뭐 투표권도 좀 받고 뭐 어떤 일제의 지배는 인정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 좀 세를 뿌리는 건 어때? 라고 하는 자치론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건 기회주의지. 이건 분열주의지. 아니 그러려고 독립운동하는 거예요? 이거 식민지야. 일제 식민지를 인정한다는 게 독립운동이 되냐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자치론자들을 공격하자. 말도 안 된다. 라고 해서 결성된 게 바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 그러니까 자치론자를 뺀 그 민족주의자들과 그 다음이 사회주의자들이 연합해서 신간회를 창립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왜냐면 사회주의 세력들은 바로 민족주의를 타도해야 돼. 왜냐면 민족주의 안에 자본가들이 들어가 있거든. 그런데 그 민족주의와 손을 잡는다. 이건 불가능한 일을 지금 가능토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 일단 우선 타도 대상이 자본가가 아니라 일제니까. 일단 일제를 타도하는 게 우선이니까 그 일제 타도를 위해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신간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또 헷갈리는 게 뭐냐면 신민회와 신간회를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신민회는 구한말 1907년에 만들어진 애국계몽운동단체고요. 신간회는 1927년, 1920년대 소위 문화통치 시기에 만들어졌던 바로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연합체입니다. 민족 유일당 운동, 유일, 하나의 당이란 얘기야. 두 개가 아니라 하나로 합쳐진 유일당 운동이 바로 결과물이 바로 신간회다. 구한말 일제강점기 반드시. 신민회는 여러분들 비밀결사였죠? 신간회는 공개단체예요. 꼭 구분하세요. 이 신간회, 이걸 여러분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민족주의 진영을 사회주의 진영을 좌, 그리고 민족주의 진영을 우, 좌익 세력, 우익 세력 또는 좌파 세력, 우파 세력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좌우가 합쳐진 단체, 좌우 합작 운동, 그래서 신간회라고도 합니다. 요즘도 여러분들 왜 그저 신문이나 이런 거 보면 무슨 좌파 세력들 우파 세력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데서. 좌파라고 하면은 어떤 그 사회주의적인 어떤 그런. 물론 좌익이나 좌파나 이런 개념이 늘 고정된 개념은 아니야. 늘 고정된 개념은 아니야. 시대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 지금 좌파들을 사회주의 세력들이라고 단정하기가 조금 애매는 해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더 확산된 개념으로 본다면 좌파라고 하는 이 좌측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건 뭐냐면 좀 진보 세력들, 좀 급진 세력들, 우파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거는 좀 보수 세력들 또는 안정을 추구하는 세력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우리 좀 시대에 따라 좀 달라진다는 거. 일단은 어쨌든 간에 요 당시는 좌라고 하면 사회주의, 우라고 하면 민족주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이제 합쳐진 게 바로 신간회라는 얘기야. 그 자매 단체가 뭐냐면 바로 근의회. 이건 여성단체인데요. 여성들 역시 민족주의 진영의 여성단체와 사회주의 진영의 여성단체가 손을 잡아가지고 만든 단체가 바로 근의회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신간회 활동 한번 볼까요? 자, 먼저 강연회 뭐 이런 거 하고요. 식민정책 비판하고 농민노동 운동 지원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여러분들? 바로 어떤 항일운동을 지원했다? 학생들. 어떤 항일운동? 바로 60만 세 운동 아니야. 60만 세 운동 화성 벌어졌어. 지금 끝났어. 바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신간회가 이거 시험에 잘 나와. 신간회가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지원했다는 사실. 시험에 정말 잘 나와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흐름. 오케이. 근데 이제 일제 탄압과 활동 방향을 둘러싼 그 내분으로 결국 이게 쉽지 않아요. 이 좌와 우가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함께해서 이게 쭉 간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결국은 이제 1931년에 해소됩니다. 해체됐다는 이야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920년대 여러 운동들을 살펴봤어요. 민족주의 진영의 활동, 사회주의 진영의 활동, 그다음에 뭐 형평운동, 어린이운동, 뭐 학생운동 많이 있었고 또 그 통합체로서 신간회도 있었네요. 어쨌건 소위 문화통치 시기에 뭔가 좀 이렇게 보여지려는 그런 모습들, 열려있는 공간 속에서 활동하는 같은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가 바로 1920년대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펼쳐보기 시작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920년대 저항의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 여러분들 이 1920년대 저항의 모습들을 조금 더 봐야 돼요. 왜냐면 이제 국내 저항을 봤으니까 그 다음은 국외에서 또 어떤 저항을 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1920년대 소위 문화통치 시기에 우리는 또 어떻게 저항했는지 저항의 역사를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